이제 3교시가 되는데요. 식사를 하셔서 조금 나른하실 수도 있고, 이제 자료들이 좀 딱딱한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학창 시절에도 보시면은 이 점심 식사 후에 3교시에 열심히 하는 학생들이 공부를 잘합니다. 그러면은 FDA 510K 클리어런스 취득 전략을 진행을 해드리고요. 저희 가장 마지막 그 강의 시간 후에 Q&A 시간을 또 가질 테니까 그때 또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510K 클리어런스에 대해서 그 강의를 진행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예, 보시는 제가 그 이제 두 번째 강의 시간에 설명드렸던 이제 FDA 행정심사에 해당이 됩니다. Administrative Review라고 하고요. RTA Review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Refuse to Accept, 말 그대로 accept, 그 심사를 수긍하지 않는다라는 이제 내용이고요. 그 내용은 그 FDA 510K를 이제 심사를 접수를 하셨는데 제조사에서 그 품목별로 특정 품목에 대해서 FDA가 요구하는 내용들과 이제 리포트 자료들을 FDA 제출하지 않으면 FDA가 실질 심사로 진행하지 않겠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FDA에 제출되어야 할 자료가 제공이 안 됐으므로 그 자료들을 제공할 때까지 refuse to accept 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떤 예를 들어서 그 인체 접촉하는 의료기기이면은 생물학적 안전성 시험 성적서가 제출되었는지, 생물학적 시험 성적서의 시험 방법이나 그 생물학적 시험을 진행하는 용출 방법이나 시험 결과를 그 실질적으로 검토하기보다는 그 큰 틀에서 시험 성적서 자체가 제출되었는지, 또는 이제 성능 시험을 제출하셨는데 초기 시험만 제출하시고 가속노화 성능 시험 성적서를 제출 안 하셨으면은 또 RTA 보완을 받게 되고요. 그래서 그 원리는 이제 FDA에서 행정심사를 통해서 그 기본적인 내용들을 이제 그 제조사들에게 보완을 주는 게 이제 원리인데요. 실무에서는 FDA 심사자 입장에서는 이제 RTA 보완을 이제 FDA 그에서 이제 제조사에 제공을 이제 하게 된다면 그 제조사 이제 RTA 보완 내용을 FDA에서 이제 알려줄 때 심사자 입장에서는 그 요즘은 실질 심사에 이제 적합한 시험 방법에 문제가 있었다라는 내용들까지 또 RTA 보완에서 요즘은 자세하게 알려주고 있는 편이어서 사실 RTA 보완을 받을 때 이제 많이 나오고 있는 게 이제 실무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진행을 해드릴 내용은 이게 그 세 번째 강의 시간 때 지금 그 FDA의 억셉턴스 체크리스트를 처음부터 끝까지 받을 건데요. 지금 일단 그 시각 이 비주얼 자료는 좀 딱딱하게 보이실 수가 있는데 이 내용들이 결국은 FDA 제공되어져야 되는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하나하나 그 내용들을 짚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억셉턴스 체크리스트를 이제 이러한 체크리스트를 FDA 510K의 초반부에 삽입을 하셔서 그 FDA가 요구하는 내용들을 제조사가 제출하는지 이거는 이제 두 가지 목적이 있고요. 제조사가 자가 그 체크를 하는 겁니다. FDA에서는 이러한 내용을 제공하라고 하는데 우리가 제공을 하고 있는 건지 이제 한번 자가 체크를 하고 FDA 접수하라는 취지가 있고요. FDA 입장에서는 이 체크된 리스트를 보다 이제 편리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그리고 밑에 FDA가 어떠한 이유로 이 내용이 제출이 안 되었다고 하는지를 코멘트를 달아서 이 체크리스트를 다시 돌려주는 게 RTA 보완입니다. 그러면 이제 노란색이 표시가 되어 있는 내용들이 제출이 안 된 것이기 때문에 이제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 기어가 제품과의 동등 비교가 불충분하거나 진행되어야 하는 비임상 시험들, 성능 시험, 가속노화 시험, 또는 이제 그 밸리데이션 시험들, 멸균 밸리데이션, 패키징 밸리데이션 등 이러한 이제 시험들이 진행이 되지 않았을 경우에 그렇게 그 보완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 빠르게 짚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내용은 제가 설명드렸던 이 자사의 제품이 FDA에서 이미 기존에 1976년 5월 28일 이전에 상업적으로 유통됐던 프리어메인먼트 디바이스를 기업가 제품으로 근거를 하고 있는 경우에만 510K 적절하다고 하실 수 있고요. 그래서 여기다 yes를 체크를 하면 되는데, 만약에 no를 체크를 하게 되면은 이게 자동적으로 RTA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회색 표시가 있는 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워닝 사인이고요. 여기다 표시를 하게 되면은 이제 뭐 510K를 심사를 접수를 하지 말으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잘 체크하시면서 보시면서 체크하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여기 이제 기본적인 질문입니다. 그래서 appropriate center, 이제 FDA에는 CDRH도 있고 의료기기 이제 심사부에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약 심사를 하게 되는 이제 드럭에 해당되는 CDER 이것도 있고, 그 다음에 바이올로직스를 심사하는 CBER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의료기기 등급을 하는 요청이 이미 사전에 서브미션이 되었는지 RFD라고 하는데요. 품목 분류나 이제 FDA 품목 코드는 보통 뭐 QKR 이렇게 영어로 알파벳으로 세 자리인데요. 그런 품목 코드나 등급이 분류가 안 되었을 경우에 이미 이 제품에 대해서 등급 분류 요청을 했었는지, 그래서 어떤 FDA 입장에서는 이 제품에 대한 히스토리컬한 측면을 좀 살펴보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네 번째 질문에서는 이 제품이 어떤 이 드럭을 해당되는 이런 이제 액티브 모이어티와 같은 그런 원료 의약품 물질을 함유하고 있는지, 그렇다면 이제 컨비네이션 디바이스라고 분류가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이제 기본적인 내용들을 체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510K 서미션 이제 eligible 한지, 적절한지, 그리고 혹시 같은 사용 목적의 제품이 3등급 심사를 받은 사례는 있지는 않았는지.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좀 이제 실무적인 내용들이 나오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씩 좀 빠르게 내용을 짚어드리겠습니다. 이 서브미션에 본질적으로 목차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 서브미션에 각각의 이제 라벨링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제목이 표기가 되어 있어야 되고, 당연히 서미션 파일에 페이지 번호가 명시가 되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510K 서미션에는 크게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트래디셔널 510K, 지금 설명드리고 있는 트래디셔널 510K가 있고, abbreviated 510K는 자사에서 이제 개발하신 제품이 그 제품에 이제 진행했던 성능 시험들의 기준들, 안전성 시험들의 기준들이 모두가 FDA에서 이미 인정하고 있는 기준들로만 입각해서 제품을 디자인을 개발 계획 진행해서 시험들을 완료했을 경우에는 abbreviated 510K를 하실 수가 있고요. 부합시킨 경우는 흔치는 않기 때문에 제일 일반적으로는 트래디셔널 510K를 접수를 시킵니다. 그래서 90일의 심사 기간을 통해서 FDA가 동등 판정을 내리게 되고요. 그리고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A 제조사에서 아까 보여드렸던 중재시술 카테터 제품을 510K 승인을 이제 2020년 11월에 이제 받으셨다고 가정을 해볼 수가 있고요. 그러면 또 다른 이제 두 번째 제품을 개발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카테터인데 카테터의 끝부분에 이제 팁이 있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보통 카테터에서는 중재시술 혈관용 카테터에서는 이제 혈관계로 삽입하면서 이제 혈관에 손상을 주지 않기 위해서 팁을 좀 유연한 물질로 이렇게 테이퍼링이라고 하죠. 이렇게 좀 가늘어지는 그런 이제 디자인을 만드는데요. 그래서 테이퍼링하는 디자인을 1cm에서 뭐 2cm로 이제 두 번째로 510K 승인을 진행하고자 하는 제품이 기술상의 이제 원리가 대부분이 이제 주요한 기술상의 특질이 이제 유사하다라고 제조사에서 판정하는 경우에는 스페셜 510K를 3분의 1로 단축된 30일의 심사 기간으로 510K 승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행정 심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administrative 리뷰가 되고요. 그래서 FDA 심사 패널, 그 다음에 클래시피케이션, 이러한 이제 인허가에 관련된 정보들이 이제 제공이 되어야 됩니다.
처방을 받아서 사용할 수 있는 의료기기라고 RX only라고 표시를 해주셔야 되고요. 이게 RX only만 표시를 안 하셔도 RTA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을 제가 이제 하나하나 짚어드리면서 지금 현장에서 이제 제조사에서 FDA 심사를 접수하는 경우에 거의 요즘 대부분의 경우에 RTA 보안을 받으시고 계세요. 그래서 그 RTA 보안을 받게 되는 이제 크게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FDA가 요구하고 있는 이제 비임상 시험들을 진행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 그게 이제 디자인 베리피케이션이라고 하는 성능 시험이 될 수도 있고 밸리데이션 시험이 될 수도 있는데요. 그런 시험들을 본질적으로 진행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RTA 보안을 받는 경우가 제일 많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이 RTA 체크리스트에 대한 이제 이해도가 떨어져서 FDA 제공해줘야 될 내용을 제공하지 않았거나 또는 체크리스트를 잘못 체크했거나 그런 경우에 이제 RTA 보안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RTA 내용들만 이제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고 계셔도 접수를 할 때는 이제 510K 파일을 이제 워드 파일로 준비를 해서 e카피로 제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e카피로 접수를 하시기 때문에 이 워드 파일을 그 PDF로 이제 변환하셔서 접수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FDA 입장에서는 알려드렸던 FDA 데이터베이스에 이후에 이제 510K 클리어런스를 받으시면 퍼블리클리 이제 공표되는 문서는 510K 서머리거든요. 그래서 이 510K 서머리가 정확하게 작성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FDA 심사자는 자기가 510K 클리어를 해준 제품에 대한 결국은 요약하는 한 3페이지에서 5페이지 정도 되는 서머리가 되겠고요. 이 서머리가 나가기 때문에 이 서머리에 잘못된 내용들이 기재가 되면 심사자도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서머리를 아주 꼼꼼하게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미션에 그 510K 내용 자체를 truthful, 진실되고 정확한 내용들을 그 FDA 제공을 한다라는 것에 대한 이제 서명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 제품이 3등급 제품이 아니다라는 이제 또 서명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 서브미션에 임상시험 데이터를 포함을 하는지 여부를 확인을 하게 됩니다. 임상시험을 데이터를 포함했다라고 한다면은 여타 기준들이 더 적용이 이제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부분인데요. 약간 지금 흐릿하게 나와 있는데, 이 서브미션에서 지금 예전에 이미 이제 접수가 되었던 서브미션이 있는지, 예전에 서브미션을 접수를 했는데 예전 서브미션 했던 히스토리컬한 그런 이제 배경을 다시 한번 짚어보려는 이제 목적이고요. 그다음에 서브미션에서 자사 발론테리 컨센서스 스탠다드라는 거는 이제 non-recognized standards가 되는데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지금 이 서브미션을 제출하실 때 스탠다드를 FDA 이제 알리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그 제품을 이제 디자인, 설계, 개발,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제 ISO 기준 규격들도 있고, 그리고 이제 가이던스 문서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물질의 경우에는 대한약전 코리안 파마코피아에 따라서 FDA 데이터베이스에 가시면 검색을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품이 이제 전기기계적 안전성을 검토 필요로 하는 이제 IEC죠. International Electrical Commission에 이 60601-1 그거 General Safety and Performance Standard죠. Electrical Equipment 또는 이제 EMC Standards. 그러면은 IEC 60601-1-2가 되죠. 그러면 이제 그 스탠다드를 FDA 데이터베이스에서 예를 들어 60601-1이라고 검색을 하면 FDA가 인정하고 있는 스탠다드가 펼쳐지거든요. 그러니까 FDA가 인정하고 있는 기준대로 시험을 했는지를 확인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유의를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전류나 전기를 이제 사용해서 활용되는 의료기기는 모두 전기기계적 안전성 검토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IEC 60601-1 Electromagnetic Safety Compatibility가 되고요. 적합성.
전자기장 적합성 시험을 하시게 되고, 그리고 또 그 외에도 이제 유저빌리티 시험들이 있는데요. 그 시험들을 국내 시험기관들에서 이제 많이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60601의 시험이 뭐 들으셨겠지만 이제 뭐 3.1판도 있고, 이 시험의 종류에 따라서 유럽에서 인정되고 있는 시험의 기준 개정 연월과 미국 FDA가 인정하고 있는 기준을 시험 성적서에 명시해서 시험을 진행을 하고 시험 성적서를 발급을 해줄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한 성적서를 FDA 제출하게 되면 이제 IEC 60601이라고 하면서 ENIC 60601 이렇게 유러피언이 또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FDA가 인정하는 이제 경우는 그 AAMI 이제 어메리칸 스탠다드 표기가 들어가게 되는데요. 어쨌든 이제 중요한 거는 60601-1이 예를 들어서 60601-1이 2005년도에 초기 판이 나왔고 2009년도에 어멘드먼트가 또 개정판이 되었는데 그리고 또 2012년 개정판이 됐으면은 플러스 2009년 몇 월, 플러스 2012 몇 월 이렇게 해서 이 기준이 단 2005년 초기 판의 기준을 대로 시험된 것만이 아니라 FDA가 요구하고 있는 그 개정판도 포함한 기준으로 시험됐을 것을 성적서에 이제 명시해서 제출을 해야 이 보안이 안 나오거든요. 근데 대다수의 경우에는 이제 한국의 시험기관들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인정되는 기준과 유럽 CE에 인정되는 기준들은 익숙해서 그 기준들로 이제 시험 성적서가 나오다 보니 FDA에서는 제출한 이 성적서의 기준이 다른데 이제 그렇게 되면 두 가지 옵션을 FDA가 제시를 하고요. 이 기준들의 차이를 설명을 해서 그 기준들의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왜 접수시켰던 기준대로 시험된 성적서를 FDA가 인정할 수가 있는 건지 이유를 제시하거나 아니면은 시험을 다시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시험을 현장에서 시험 기간에 그냥 맡기실 때 FDA 데이터베이스에서 개정 연월을 반드시 확인하셔서 시험을 하셔야 예를 들어서 식약처 품목허가와 C를 위한 성적서는 이제 진행됐는데 FDA를 진행할 때 시험을 또 하셔야 되는 그런 번거로움을 피하실 수가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어서 이거는 계속 한국 제조사들에서 반복되고 있는 좀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좀 강조해서 알려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디바이스 그래서 이 디바이스 디스크립션은 이제 보안이 나오는 많은 경우가 제가 이제 보안이 어느 방향으로 많이 나오는지 좀 알려드리면 이제 문화상으로 이제 아시아권과 이제 이 미국 문화를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공부 이제 이런 교육 체계들에서도 사실 예전까지는 이런 이제 내용들을 이제 고등교육 체계에서 암기해서 이제 객관식 수능 이제 문항들을 이제 많이 객관식 문제를 맞추면 이제 좋은 대학교에 이제 합격이 되시고 그래서 어떤 이제 아시아권의 교육이나 한국의 이제 교육 체계에서는 이제 뭐 어떤 방식이 좋다 그르다를 떠나서 이제 이게 차이점이 있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 이제 교육을 이제 받은 분들의 경우에는 규정화되어 있는 이제 틀 안에서의 내용을 제가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한국에서 고등학교를 마치고 미국으로 유학을 와서 이제 대학을 했는데 이제 아주 어떻게 보면 180도 달라졌다라고 할 수 있는 게 이제 이런 과제들이 많아서 어떤 암기해서 객관식으로 맞춰야 되는 것보다도 그런 제가 라이팅을 해서 이제 서술을 해야 되는 것들이 더 많았고요. 스스로 이제 작업해내야 되는 것들이 많았죠. 그러다 보니 이제 미국 본사에서 이런 문서들을 보면 이제 문서에서 정해져 있는 틀에서 이렇게 내용을 간략하게 적는 FDA에서 원하는 이제 제품에 대한 설명은
본질적으로 인허가를 진행을 할 때도 이제 혁신적인 기술의 측면이 분명히 있는 제품을 승인을 받으려고 하시기 때문에 FDA도 모든 제품을 알 수가 없고 FDA 심사자도 배우는 입장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제품이 어떠한 이유에서 기여가 제품과 동등하다라고 할 수 있는지를 디바이스의 여러 측면에서 충분한 설명을 통해서 이제 제공이 돼야 되는데, 이제 많은 경우에 이제 FDA 실패한 사례들을 보면, 제가 그런 이제 회사들이 찾아와서 예전에 접수되었던 문서들을 검토해 보면 그런 기술적인 설명들이 없고 그냥 같다 뭐 세임만 있고 근거가 없어요. 그래서 FDA로서는 그런 기술적인 서술적인 이제 논술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FDA 접수를 할 때는 서술이 중요합니다. 지금까지의 이제 MDD 체계 내에서 이제 많은 그 기업체들에서 C 인증을 받았는데요. 그래서 사실 그 기술 문서에 서술이 별로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MDD-C는 이제 획득이 되었는데, 그런 부분들도 이제 계속적으로 이 디바이스를 단순한 치수를 나열하고 단순한 원재료를 이제 언급하는 것에서 더 넘어서서 작용 원리나 그 기여가 제품과의 설명을 하는 것들이 이제 강조가 됩니다. 제가 좀 길게 설명을 드렸고요. 중요한 부분이어서. 그래서 이제 지금 여기서 이제 나오는 부분은 다시 이제 FDA의 핵심적인 개념적인 원리에 대한 부분입니다. 지금 이제 여기 보시면은 mitigation measures가 스페셜 컨트롤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게 이제 시험을 공부할 때 여기가 이제 빨간 줄을 그어야 되는 이제 스페셜 컨트롤 단어가 되겠고요. 그래서 FDA의 1등급 클래스 1 디바이스는 FDA가 제너럴 컨트롤을 요구를 하고요. 제너럴 컨트롤에는 이제 라벨링 기준, 그리고 또 GMP 기준, 이런 이제 그 기본적인 의료기기가 갖춰야 될 기준들이 이제 1등급에 해당이 됩니다. 2등급의 의료기기에 대해서 FDA에서 스페셜 컨트롤을 요구를 합니다. 스페셜 컨트롤은 이제 라벨링과 GMP와 같은 제너럴 컨트롤에 더불어서 그 기여가 제품과의 동등 비교에 해당되는 컨트롤이 됩니다. 그래서 그 스페셜 컨트롤은 결국은 대부분 비임상 시험, 디자인 베리피케이션, 디자인 베리데이션 테스팅을 통해서 이 스페셜 컨트롤이 입증이 되게 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스페셜 컨트롤을 에 대한 스페셜 컨트롤을 이제 부합시키는 내용을 제공을 했는지에 대한 이제 여부를 묻는 내용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 서브미션에 지금 이제 서브미션 이 제품에 대한 서술 설명 내용들이 이제 포함이 되어 있는지. 그래서 principle of operation, 작동 원리, 작동되는 원리들을 뭐 표를 통해서라든지 서술적인 내용을 통해서 설명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 제품이 이 임상적으로 사용되는 제품의 컨디션, 이제 수술, 시술 기법들, 이런 것들을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 서미션에는 그래서 이 제품을 설명하는 이제 내용이어서 엔지니어링 드로잉, 뭐 이런 이제 제품의 사진, 제품에 대한 이미지들을 제공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 제품이 액세서리가 있는지, 그래서 이렇게 되고, 이제 액세서리에 대한 이제 설명들을 이제 포함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 되겠고요. 이제 중요한 substantial equivalence 이제 본론 내용이 되고요. 그러면은 이제 이 기여가 제품에 대해서는 다음의 내용을 제공해야 되는데, 기여가 제품에 대한 이제 승인 번호, 제출이 되는 건지, 그리고 이제 기여가 제품이 말씀드렸던 1976년 이전에 프리 어멘먼트 디바이스인지 이거를 특정을 해주게 되고요. 그리고 기여가 제품에 대한 내용이 이 510K 파일 문서상으로 계속 일관되게 내용이 작성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자사 서브젝트 디바이스와 이 기여가 제품과의
지금 이제 보시면 제가 설명드렸던 내용인데요. Why any differences between the subject and predicates do not impact safety and effectiveness. 그렇죠? 그래서 기술상의 특질에서는 분명히 자사 제품과 기여가 제품과의 차이점이 있는데, 그러한 차이점들이 어떠한 근거로 안전성과 유효성상의 새로운 질문을 유발시키지 않는 것인지에 대한 근거를 이제 설명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별도의 가이던스 문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경우에 기여가 제품과의 이제 이런 동등성 비교 설명이 불충분하게 되기 때문에 보안 요청이 나오게 되고요. 그렇게 이제 보안 요청을 받은 경우에도 FDA에서 빈번하게 FDA 가이던스가 여기 있으니 FDA 가이던스를 다시 한번 공부를 하고 이 보안의 요청에 대한,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동등 비교를 이제 진행해야 된다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제품에 대해서 어떻게 제품이 사용자에게 제공되는지, 멸균해서 제공되는지, 또는 그 재사용 제품인지, 사용자 멸균, 사용자 소독 세척이 필요한지. 그래서 재사용 제품에 대해서 FDA에서 타이트하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했던 경우에 치과에서 이제 그 치과 덴탈 핸드피스가 있고, 의사 선생님이 이제 핸드피스로 사용하는데, 그 핸드피스가 케이블로 연결되는데 그 케이블에 그 모터가 연결돼 있거든요. 그 모터에서 그 케이블로 쭉 그게 이제 덴탈 체어에 연결되고, 이제 그 케이블이 결국 그 수관에 연결돼서 이제 수관에서 물이 나와서 그 이제 공기 압력과 함께 이렇게 이 케이블을 통해서 모터에서 이제 모터 스피드로 그 핸드피스를 사용을 하게 되는 건데요. 그래서 이제 이 경우에 이게 재사용 제품이죠. 그래서 재사용 제품의 경우에는 보통 그 사용자에게 접촉되는 부위를 그 부위를 별도로 멸균을 한다거나 세척하고 소독해서 멸균을 하고, 이제 이 정도까지를 보통 준비를 하는데요. 그 FDA에서는 이 케이블이 있으면 그 케이블 안에 이제 그 이제 그 수관 있잖아요. 수관도 있고 그 에어가 나오는, 이제 그 치과에서 시술 받으시면은 이제 시술 받을 때 물도 나오고 공기도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이제 에어가 있고 워러가 있는데, 그러면은 그 안쪽에 이제 튜브가 있죠. 그 물을 이렇게 수도 이제 에서 가지고 오는 그 안에 있는 튜브를 이제 예를 들어서 그 안에서 박테리아 필름이 형성이 되면 그 박테리아가 그 튜브 안에 있는데, 치과 시술을 받으면서 이제 물이 올라오면서 그 박테리아를 통해서 이제 어떤 균에 감염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제 실제 미국에서 유해 사례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예전에는 FDA가 그 정도까지는 재사용 제품에 대해서 소독 세척 밸리데이션 요구하지 않았는데, 이제 그거를 밸리데이션을 요구를 했고요. 그래서 그런 정도까지 이제 FDA에서 민감하게 이제 재사용 제품의 소독 세척 밸리데이션. 그래서 이 재사용 제품의 밸리데이션이 제가 이제 비교해 보건데 유럽 C에서 요구되는 것보다 훨씬 FDA에서 요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내용들은 이제 마찬가지 제가 설명드렸던 이제 멸균에 대한 내용인데요. 그래서 이제 이 멸균 밸리데이션의 경우에 그 멸균 방법이 이제 멸균 밸리데이션 보통 성적서를 통해서 제공이 되죠. 그래서 이제 국내 경우에는 이제 그 미국 제조사들의 경우에는 멸균 시설까지 갖추고 있는 제조사들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국내 기업체들의 경우에는 대부분은 멸균을 외주를 이제 하고 계시죠. 그래서 멸균 이제 외주를 주는 업체에서 대부분은 요즘은 이제 멸균 밸리데이션 영문 성적서를 이제 잘 준비를 해주시고 계시고, 이제 이 멸균에 대한 내용 기술을 할 때 중요한 부분이 이 Sterility Assurance Level. 그래서 이게 100만 분의 1이 되죠. 그래서 이 멸균의 밸리데이션의 기준은 결국은 의료기기를 멸균했을 때 그런 이제 100만 분의 1의 그 확률로 유기체가 적게 검출되어야 이제 이 스테릴리티 어슈런스 레벨을 충족을 이제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이제 표방을 하시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 제품이 non-pyrogenic인지를 이제 표시를 하시는데, 요거는 이제 그 보통은 그냥 표기를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거는 이제 파이로제닉 하면은 이제 생물학적 안전성에서 발열 시험이 있는데요. 파이로제네시티. 근데 이제 생물학적 안전성에서 그 일반적으로 진행하시는 시험은 그 Material Mediated Pyrogenicity 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생물학적 안전성이니까 그 인체에 접촉하는 원재료로 기인한 Material Mediated Pyrogenicity인데, 이제 여기는 이거는 이제 그런 패키징에 이제 어떤 이 세척과 소독은 그 겉에 표면에 이제 그 이물질들을 제거를 해주고, 그 소독 세척 방법으로 이제 표면을 이제 세척하게 되고요. 이제 멸균의 경우에는 그 이제 내부에 있는 그런 부품도 같이 이제 그 살균을 하기 위해서 이제 멸균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FDA에서 그 타이트하게 컨트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밸리데이션이 이제 경우는 결국은 재사용 제품의 경우에 그 사용자에게 소독, 세척, 멸균 방법을 지시를 한 방법이 있다라면 그 방법대로 시험을 이제 소독, 세척을 하거나 멸균을 했을 때 이제 그러한 내용들을 이제 제공을 하시게 되시고요. 이제 그다음에 이제 그 유효 기간을 이제 확인해 주시게 되고, 이제 그렇게 되고, 그다음에 그 유효 기간 이제 멸균 제품에 대해서는 이 패키징이 그 이제 이 패키징 이 멸균을 어떻게 유지할 수 있는지.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이제 혼동되는 경우가 많으세요. 그래서 가속노화 시험이라고 했을 때 많은 경우에 이제 제조사에서 제품을 가속노화해서 패키징 가치와 함께 가속노화해서 이제 패키징의 그 seal integrity 테스팅이죠. 뭐 dye penetration 테스팅이나 bubble leak 테스팅 이런 시험들을 해서 패키징 integrity verification 테스팅인데요. 그 유효 기간 동안에 가속노화를 함으로써 패키징의 이제 본질적인 그 멸균을 유지하는 그런 목적이 유지가 되는지를 진행하는 시험이고요. 그래서 이런 시험들은 이제 대부분 진행을 많이 하셨는데, 이제 뒤에 뒷부분에 나오겠지만 FDA에서 요구하는 내용은 이러한 이제 패키징 그 이제 멸균 시험 이외에도 본질적으로 성능 시험에 대해서 초기 가속노화한 제품으로 성능 시험을 다시 할 걸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근본적으로 제가 현장에서 그 지금 FDA에서 보안을 가장 많이 받는 사례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지금 근본적으로 제일 차이가 많이 나는 부분이 그 성능 시험, 모든 성능 시험에 대해서 그 가속노화를 하지 않고도 이제 승인이 된 경우들이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FDA에서는 그냥 그 거의 원리 원칙에 입각해서 일단 성능 시험을 한 초기 시험 성적서를 인정해 줄 것을 요구한다면, 그러면 어쨌든 유효 기간을 표방을 하고 있으니 가속노화 성적서도 무조건 제출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많은 제조사의 경우에는 가속노화한 패키징이 그 부분이 이제 보안이 제일 많이 나오고 있다는 부분을 알려드리고요. 제가 이제 보안이 제일 많이 나오는 부분들을 위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생물학적 안전성 시험에서는 이제 결국 본질적으로 이제 인체 접촉되는 그 부위 부품을 시험을 하시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디렉트 컨택이 있고 인디렉트 컨택이 있고 non 컨택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그 가장 그 간단한 혈관계로 진입하게 되는 그 카테터 이제 기기의 경우에 그 일단 인체에 접촉하게 되면은 직접 접촉입니다. 디렉트 컨택트라고 하죠. 그런데 이제 카테터의 경우에 이게 이제 그 경피적 삽입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레디얼 아러리로 이렇게 그 시스를 넣는 경우도 있는데요. 어쨌든 이제 그 카테터나 인트로듀서를 이렇게 그 삽입을 하게 되면
이제 허브가 있어서 아까 보여드렸던 그 히모달리시스 카테터의 익스텐션 허브이 있었잖아요. 거기서 이제 약물을 주입을 할 수 있게끔 뭐 중심 정맥용 카테터나 이제 이렇게 허브이 3개가 나뉘어져 있어서 이게 약물을 주입할 수 있는데, 그럼 그 허브는 인체와 접촉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렇지만 그 허브를 통해서 이제 약물이 주입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간접 접촉이 됩니다. 그래서 직접 접촉과 간접 접촉의 차이는, 직접은 인체에 닿는 경우, 그래서 피부 접촉도 직접 접촉이고요. 단순히 이제 어떤 인체에 침습해야 된다는 것뿐만 아니라 피부에 닿는 것도 직접 접촉이고, 간접 접촉의 경우에는 이제 몸의 바깥으로 빠져나와 있지만 그 물질을 통해서 용액이 흘러감으로 인해서 그 물질을 닿고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인디렉트 컨택트가 됩니다. 그래서 시험을 진행하실 때는 이 디렉트 컨택트와 인디렉트 컨택트를 모두 시험을 이제 맡기셔야 되고요. 이제 시험 기간에. 그리고 이제 한국에서 시험 기관들이 생물학적 안전성 시험을 진행을 하고, 미국의 시험 기관들이 이제 또 생물학적 안전성 시험을 진행을 합니다. 본질적으로 한국에서 진행되어진 시험 성적서들도 FDA에서 인정을 해주는 경우들이 있고요. FDA에서는 근본적으로 GLP 성적서를 요구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많은 혼동이 있기 때문에 제가 조금 정확하게 내용을 알려드리고요. GLP 성적서라는 개념은 어떤 시험 기관이 이제 한국에서 좀 이렇게 잘못 이해가 되고 있는 부분인데요. GLP 시험 기관에서 시험을 했다고 해서 GLP 성적서가 되는 게 아닙니다. 이제 많은 경우에 이 시험 기관은 GLP 시험 기관입니다. 이제 이렇게 FDA 규정에 의하면 어떤 시험 기관이 FDA로부터 웃돈을 주고 데이터를 조작해달라고 해서 그런 사례가 1970년대 이제 발각이 됐고요. 그때 이제 FDA가 GLP 규정을 적용을 시켰는데, 이제 근간은 이 성적서의 데이터와 시험이 진행되어졌던 방법들을 제3자, 썰파리가 이 오딧을 해서 이게 GLP 규정에 입각해서 진행되어졌던 시험 성적서라고 서리파이를 하는 차원에서 사인을 해주면은 그게 GLP 성적서가 됩니다. 어떤 GLP 시험 기관에서 시험이 된 게 아니라 그 GLP 방법대로 제3자의 시험을 제대로 진행했다라는 비임상 시험이 제대로 진행됐다라는 오디트한 시그니처가 있으면은 GLP 성적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의 시험 기관들을 보시면은 FDA에서는 GLP 인증서를 제공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조금 확인을 해드리고요. 이제 생물학적 안전성에서 이제 중요한 부분은 한국의 시험 기관에 의뢰를 하셨을 때 이제 시험 방법에서 일단 시험은 항목은 ISO 10993에 있는 매트릭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고요. 또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도 생물학적 안전성 공통기준 규격이 있기 때문에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생물학적 안전성 공통기준 규격을 보시고 우리 제품이 어떠한 접촉하는 제품인데 어느 정도의 접촉 기간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시험을 해야 된다, 이런 걸 이제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런 세포 독성, 감작성, 이제 피내 반응 뭐 이런 게 가장 기본적인 시험이고, 그리고 이제 장기간의 시험에 있어서는 뭐 암환성, 악읍성 시험, 유전 독성 시험, 발암성 시험, 좀 비용들이 많이 나가는 시험들이죠. 그래서 이게 이제 전체적인 추세가 이 MDR에서는 제가 지금 현재 이제 존슨앤존슨의 MDR을 컨설팅을 하고 있고요. 본질적으로 이 머티리얼 캐릭터리제이션이라는 걸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사 제품이 인체 접촉하는 제품이니까 저기 시험 기간에 비용 주시고 알아서 시험해 주십시오, 이렇게만 이해하지 마시고 본질적인 생물학적 시험의 원리를 이해하시는 게 제일 중요한데요. 이 생물학적 시험은 이렇게 말씀드린 기본적인 세포 독성, 이 피내 반응, 감작성, 뭐 전신 독성, 이러한 시험들은 기본적으로 엔드포인트 테스팅이라고 합니다. 엔드포인트. 그러니까 독성의 음성, 양성을 판별하는 기준이 넘어가느냐 안 넘어가느냐에 따라서 탁식, non-toxic 이런 이제 결과 성적서가 나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물질이, 원재료가 독성 반응을 일으키는지 그것만을 보는 게
그 생물학적 안전성 스탠다드 시험인데요. 전체적인 추세는 이제 MDR도 그렇고 FDA도 그렇고 특별히 인체에 그 영구히 이식되는 장기 사용되는 이제 기기에 대해서는 단순한 그런 독성 시험뿐만 아니라 이 머티리얼 캐릭터라이제이션을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화학 분석 시험이라고 하고요. 만약에 기준치보다 더 검출된 물질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물질에 대해서 또 더 깊게 분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생물학적 안전성 시험이 그 어떤 그 딱 나누어진 그 단편적인 독성을 이제 검사하는 시험이라면 이제 점점 더 유럽 MDR이나 FDA에서 강조하고 있는 시험은 예전에 왜 이제 뭐 그 중고등학교 시절에 왜 크로마토그래피 있잖아요. 쭉 이렇게 쭉 전체적인 분석하는 이 프로파일. 그래서 그런 것처럼 전체적인 분석을 한다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FDA에서는 예를 들어서 장기적으로 사용되는 의료기기 경우에 머티리얼 캐릭터라이제이션을 하면은 이제 유전 독성이나 이런 발암성 시험을 하지 않아도 되는 이제 그렇게 보완들을 하고 내리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조금 시간을 들여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프트웨어가 있고요. 소프트웨어에 대해서는 이제 소프트웨어도 설명드릴 게 많은데 이게 이제 소프트웨어가 어떤 이제 레벨인지 마이너 레벨인지 마더리트인지 그 significant risk device인지를 구별해 주셔야 되고요. 소프트웨어는 기본적으로 소프트웨어 프로그램화 되었는지를 설명해주는 소프트웨어 디자인 스페시피케이션. 여기는 이제 소프트웨어 아키텍처럴 다이어그램이 있어서 소프트웨어의 그런 명령 체계들이 하드웨어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설명을 하게 됩니다. 이제 그런 내용들이고 강의를 여기서 마쳐드리고요. 네, 감사합니다.